우리는 길을 잃고 나서야,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확신들이 실은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 덜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광대한 우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직감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의 소음과 문명의 속도를 뒤로하고 숲으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헨리 데이빗 소로. 그는 자연히 인간에게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존재하며 우리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 뿐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의 시선을 빌려 숲과 호수, 그리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식이 실은 무언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오만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쫓던 행복이 실은 타인의 욕망을 흉내낸 것은 아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쫓기듯 집을 나서고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어딘가로 향하고요. 우리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떠밀려 가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자는 어느 날 기차역 작업장에서 톱질 기계를 돌리는 말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 말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뒷다리를 비정상적으로 높이 쳐들며 걷고 있었거든요. 마치 뒤로 밀려나는 러닝머신 위에서 끊임없이 걷는 듯한 모습이었죠. 주인이 노동력을 짜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서 말은 더 이상 초원을 달리는 야생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가졌던 자유로운 기억도, 독립적인 본능도 사라진 채 그저 살아있는 기계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그 말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초상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말은 다리 근육의 노역의 흔적이 남지만 우리는 이마의 깊은 주름으로 그 흔적을 새기게 됩니다.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더 많은 편의와 더 빠른 속도를 얻었다고 믿지만, 정작 우리는 스스로 만든 굴레에 갇혀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사회가 정해놓은 속도와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두렵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불안하기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다수의 사람들이 걷는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체념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절망이 굳어져 고착된 상태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소로의 살아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로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시를 떠나 숲속 오두막에 숨어버린 은둔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삶의 골수까지 빨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 했고, 삶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부딪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야생의 감각,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가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자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속도와 자신만의 계절이 있는 법이지요.
남들보다 늦게 핀다고 해서 혹은 다른 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애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요. 망원경으로 먼 우주를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미세한 세상을 들여다보지만 정작 내 눈앞의 자연, 내 곁의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은 보지 못하거든요. 화학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도 정작 빵값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소로가 들어갔던 숲은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회복의 공간이자 껍데기뿐인 문명의 옷을 벗어던지고 진짜 삶을 마주하는 진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창한 철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바라보라고, 겨울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나무의 침묵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로와 함께 콩코드의 숲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월든 호수의 맑은 물에 비친 하늘을 보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숲의 변화를 느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되겠지요. 이 여정이 끝날 즈음에는 우리를 옥죄던 일상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져 있기를, 그리고 남들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음악에 맞춰 발걸음을 옮길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와 자연, 침묵이 들려주는 거대한 노래. 우리는 종종 삶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저자는 숲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연은 인간에게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타게 질문을 던져도 자연은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무심함이나 거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대한 울림판과도 같습니다. 어느 고요한 겨울밤, 저자는 잠결에 무엇이, 왜, 어떻게 라는 질문들에 시달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마주한 새벽녘의 자연은 한없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온갖 의문이 사라진 고요한 침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리에 닿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식이 사실은 무언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오만에 불과하다고 꼬집습니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며 분석하려고 들지만 사물을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하면 그 본래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낯선 괴물만 남는단 말입니다. 지식은 우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동시에 인간의 이해를 얼마나 넘어서 있는지를 어렴풋이 느끼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도 식물은 기계가 아니며 생명은 신성한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과학적인 설명보다 우리가 자연을 마주하며 무심코 느끼는 감탄과 기쁨이야말로 더 완전하고 진실한 삶이라고요.
자연은 그 자체로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자의 코트 소매 위에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눈송이는 별 모양의 완벽한 결정체였고 여섯 갈래로 뻗은 바퀴살 하나하나가 작은 소나무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자연은 이토록 완벽한 아름다움을 빚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연의 형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늘 섬세한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거든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꽃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도 그 안에 불멸의 멜로디를 품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자는 바위 위에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고 질서를 세우는 고요한 울림이라고 느꼈습니다. 예술은 결코 자연의 풍요로움과 넘치는 생명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진정한 예술은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웅장한 건물이나 조각상에 감탄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 있는 나무나 풀 한 포기가 가진 생명력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자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의 몸은 본래 자연에서 왔거든요. 대지는 죽은 무기물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우리의 유일한 만병통치약입니다. 인간이 나무를 베어 상처를 남기면 자연은 그루터기에 이끼를 덮어 그 상처를 아름답게 치유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세상과 얼마나 깊고 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자가 월든 호수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느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연 속의 생명들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도미 한 마리가 자기 궤도를 따라 유영하는 모습은 마치 별이 하늘을 도는 것처럼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자연의 침묵 속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망원경이나 현미경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아침 이슬과 저녁 노을을 바라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는 시작점입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강물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초원을 파고들며 천천히 제기를 만듭니다. 우리도 그 자연의 속도에 맞춰 걸을 때 비로소 내면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야생, 그리고 도덕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면의 야생, 도덕과 욕망의 두 얼굴. 자연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 우리는 이제 내면의 더 깊은 곳,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내면에 선한 본성뿐만 아니라 어두운 본성, 즉 야생의 본능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려 들지만 저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악은 선을 심장과 폐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미덕은 때로 악덕에 기대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완전히 악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선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나쁜 욕망조차 그 뿌리를 파고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지극히 선한 감각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섣부른 후회나
자책에 머무는 것을 경계합니다. 실수는 가능한 빨리 있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당장 일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실수의 무게를 덜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에 머물며 자책을 하는 시간은 결국 스스로에게 가하는 형벌일 뿐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위선적인 선행을 경멸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돌보지 않은 채 남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침부터 인내심을 실천하겠다며 정작 밭일은 일꾼에게 떠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굳이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법이지요. 자신이 한 선행조차 잊어버린 선함, 신이 그것을 선하다고 인정하고 더는 손대지 않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선함이어야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도덕적인 잣대나 관습은 때로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저자는 사회가 정해놓은 박자에 맞추기보다 그 리듬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들리는 음악에 맞춰 걸어가자고 제안합니다. 남들과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혹은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야생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저자는 삶의 골수까지 빨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 했고,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부딪혀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하고 단순하게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쳐내고 삶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삶을 위해 저자가 선택한 방식은 자발적인 청빈이었어요.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식량, 거처, 옷, 그리고 난방, 이 네 가지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이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맹목적으로 달릴 것인가? 아니면 노동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시간을 삶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사치와 소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진짜 문제들을 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뉴욕의 오번가나 문명화된 세계의 화려한 집들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어 있다고 꼬집습니다. 멋진 집에 살면서도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내면이 피폐하다면 그것은 돼지가 응접실에 들어와 앉아 있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잡한 문명의 도구들에 둘러싸여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학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도 정작 빵값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발명품들이 그저 예쁜 장난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것들이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를 사는 낙천주의자였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막연한 기대일 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단지 존재한다는 감각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오르는 경험. 내 재산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저자가 숲에서 발견한 진정한 부유함이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외면하지 않고 담담히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빛나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낼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안내를 받아 타인과 사회, 그리고 진정한 연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독한 연대, 침묵하는 다수와 깨어있는 개인. 자연의 품에서 내면을 응시하던 우리는 이제 고개를 돌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거대한 사회를 바라봅니다. 저자의 눈에 비친 문명 사회는 거대한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은 고유한 빛을 잃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속품으로 전락해 있었죠. 저자는 가장 적게 통치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신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통치하지 않는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개인보다 우위에 서서 복종을 강요할 때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은 질식하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다수결의 원칙조차 저자에게는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수가 권력을 쥐는 것은 그들이 가장 지혜롭거나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물리적으로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정의와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과도한 존중은 때로 선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행군하는 군인들을 보며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법과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힘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개인의 양심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과 자본에 대한 저자의 통찰은 더욱 신랄합니다. 사물은 심지어 햇볕이나 바람조차도 돈으로 환산될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 세태를 그는 경멸했습니다. 돈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은 본래의 고귀함을 잃고 추악해집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노동으로 허비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겉모습만 화려한 껍데기를 사들입니다. 사회가 칭송하는 자선 행위도 저자 눈에는 위선으로 미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나눔은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특권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지 않은 채 행하는 자선은 썩은 시체를 덮어놓은 향기 없는 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저자는 언론과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소음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신문을 더 열심히 읽고 진리보다 가십에 더 열광합니다. 신문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사고를 획일화시키는 폭군과도 같습니다. 자유롭게 태어났으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을 온전한 자유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우정을 위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가볍게 대화하며
서로의 영혼이 숨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두어 마디 주고받는 농담이나 사과와 배에 대한 이야기로는 진정한 유대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물 위를 함께 걷는 관계를 원합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신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는 이해. 그것이 저자가 꿈꾸던 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보다 홀로 있을 때 느끼는 충만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궤도를 이탈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바라는 삶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독하지만 단단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삶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맹신하는 발전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원한 현재, 문명의 환상과 죽음의 얼굴. 이제 우리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문명의 시계를 잠시 멈추고 발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환상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이동하고 더 멀리 소식을 전하며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전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묻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발명품들이 그저 예쁜 장난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것들이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철도가 생겨 시속 수십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철도를 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우리를 타고 달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경고했죠. 더 빨라진 속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는 대신 더 바쁜 일상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발전은 사실 하나의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 뿐입니다. 문명화된 삶이라고 불리는 세상을 보고 있자니 놀랍게도 그 껍데기와 그 안에 사는 사람 사이에 참으로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꿈꾸지만 단 한 번도 아담처럼 고요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과 추측의 그물망에 갇혀 있을 뿐이지요. 결국 인간이 이룬 미약한 성취보다 이론과 생각과 상상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진정한 발전은 외부의 속도나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제 삶의 가장 끝자락인 그리고 가장 두려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죽음을 삶의 반대말이 아닌 자연의 거대한 순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해변에서 난파 사고로 떠밀려온 시신을 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끔찍하거나 불쾌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세대가 쌓아 올린 돌무대기처럼 그 너른 모래벌판 위에 살아있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더 또렷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안에서 개체의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에 내재된 창조성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요. 숲속에서 이끼에 뒤덮인 오래된 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뼈는 너무나 오래되어
이제는 누구에게도 불쾌감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뼈 위에 이끼가 자라고 그 뼈는 아무도 모르게 완전히 부서져 더 이상 뼈가 아니게 됩니다. 기억도 상처도 원한도 결국엔 망각 속에 흩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낡은 육체를 차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옛 것은 썩어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애처롭게 낡은 것을 껴입고 억지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빈민 수용소 같은 낡은 육체에 머물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려 드는 것일까요? 죽는다는 것은 지속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현상일 뿐이지요. 반면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깨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단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어가고 있다면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듣고 손끝과 발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 일어나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제는 보석처럼 반짝이며 시시각각 변하는 야생곰의 초록빛 눈동자를 보고 윤회를 떠올렸습니다. 윤회는 시인들이 빚어낸 환상이 아니라 인류의 본능입니다. 한여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대지와 하나가 된 듯한 감각에 잠길 때 우리는 자신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 같다고 느낍니다. 나뭇잎이 가볍게 떨리며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단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야생의 계곡과 숲이 너무도 맑고 찬란한 빛에 잠겨 있어서 마치 그 빛이 무덤 속에 잠든 이들도 깨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보다 더 강렬한 불멸의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빛 속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로의 안내를 받아 침묵하는 숲과 투명한 호수, 그리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숲의 입구에서 느꼈던 신선한 바람이 지금 우리의 뺨에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자연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 자연은 그저 묵묵히 존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회가 채워놓은 소음을 걷어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자랑하던 문명과 기술이 때로는 우리를 쳇바퀴 돌듯 살게 하는 거대한 기계일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에게 묻어두었던 야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도덕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디디라고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속도에 맞추느라 휘청거리는 대신 나에게만 들리는 북소리에 맞춰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가라는 그의 조언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이자 죽비 같은 깨우침이었습니다. 문득 저의 지난날이 생각이 납니다. 한때 저는 저자가 혼자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 거의 칩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동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삶에, 생활에, 그리고 사람에 정말 너무나 지쳐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접어버린 채 저자처럼 숲으로 들어가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의 친구는 단 하나, 그의 책 한 권이면 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저자는 왜 그 꿈 같은 생활을 계속하지 않고 다시 2년 만에 속세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결국 저는 그 동경의 시간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이렇게 강릉보다 훨씬 더 도시인 서울로 나와 이 책을 다시 읽고 있자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정말로 자연을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고단한 삶으로부터 도망을 원했던 걸까요? 스스로는 삶의 골수조차 다 빼먹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 했고,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부딪혀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자가 숲을 떠난 이유는 숲 생활이 실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에서의 삶만큼이나 숲 밖에서의 삶도 살아볼 가치가 있음을, 그리고 숲에서의 깨달음을 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진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숲에 숨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깨어 있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비록 콩고디의 숲이 아닌 서울의 빌딩 숲이라도, 혹은 소란스러운 일상의 한복판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깨어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저자가 말한 삶의 골수를 빼먹는 일은 숲속 오두막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마주하는 밥상에서, 고단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죠. 지금 삶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낡은 습관과 타인의 기대에 맞춰진 삶을 내려놓고요. 이제 진짜 나의 목소리, 나의 계절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숲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자가 월든호수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이 여러분의 메마른 일상을 적시는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속도에 조바심 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서 단단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Coffee in a chip white cup, steam curling like the years between us. Streetlight leaking through the blinds, dust in the air, and your name on my mind. It's too quiet to pretend I'm fine. Old songs bleed through the phone line. Before the morning comes, I'm back there, young and dumb. Your head on my shoulder, breathing slow. I still hear you. Like you never left the room before the morning comes. Your sweater on the second chair, thread pulled loose, but I still care. Calendar stuck on that July. We laughed at the future, didn't think it could lie. Every shadow writes your silhouette.
I try to sleep, my eyes forget. Before the morning comes, I'm back there, coming undone. Your hand in my jacket, walking home. I still feel you. In the quiet turning blue before the morning comes. If I could call you at 3 a.m., would you know my voice again? If I could stand where the night began, would we stay? Would we change the end? Before the morning comes, the past winds pray